자, 그러면 우리 바로 국토계획법의 그 24페이지를 보십시오. 1절의 총칙부터 먼저 보면 그 총칙에 그 일단 뭐 목적은 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은 국토를 이용개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집행. 거기 목적의 일목적이 계획이에요. 계획.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계획. 이런 세 가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뭐 공공복리의 증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좀 보시고 그 용어 정리. 그 용어 정리부터 한번 조금 봐야 됩니다. 용어 정리가 그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항상 군자는 떼고 읽으셔도 돼요. 그냥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계획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국토계획부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서 거기 두 번째 도시계획을 보세요. 도시계획에서는 그 맨 끝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도시군계획 즉 도시계획은 요 두 가지 계획이에요. 여기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기 무슨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원래 세 가지 계획이 중요한 건데 도시기본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두 가지를 묶으면 그게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묶어서 이게 우리 지금 하나씩 좀 규칙을 배우는 거죠. 국토계획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 이게 이 계획의 특징이 자, 우리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한대요. 토지를 이용하는 방향 제시. 근데 그 방향 제시하는 장소가 광역계획권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메모하세요. 2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다. 자, 2개 이상의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좀 이따 배울 건데 여기가 광역계획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광역계획권이란 단어는 광역, 이게 넓다는 뜻이잖아요. 장소가.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2개 이상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우리 거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을. 그럼 광역계획권이라는 그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다 이게 도시자로 시작해요. 도시자로 시작한 원래 도시군인데 군자를 생략하고 도시. 그럼 도시는 2개 이상 도시는 묶이면 광역계획권인데 각자 도시가 어디냐면요. 요 도시군계획할 때 그 옆에 설명이 뭐로 시작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가 그 행정단위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아까 제가 행정청 서열할 때 아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행정청이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 다음에 도가 있었죠. 도지사 할 때 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있는 거고 이런 자치도나 이런 도 밑에 시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도시라는 표현은 요 도시군 할 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 다음에 여기가 도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 사실은 도 밑에 있는 시, 군 이렇게 써야지 이게 도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그런데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용어 안에는 두 가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공부할 때는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군 할 때 도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여기가 도시니까 각자 도시 안에서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 도시계획인데 그 도시계획 안에는 두 가지 계획이 들어가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면 땡 하고 틀리는 거예요. 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이 도시자로 시작하는 도시기본,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묶어서
얘가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도, 시, 군 그 행정단이 각각을 다 도시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도시인데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예, 경기도 밑에 있는 시군을 각각의 도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 기본계획도 보세요. 도시 기본계획도 도시 군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읽어요. 특별시, 광역시 똑같아요. 도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에 대해서 밑에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랑 비슷하네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데를 정해서 거기다가 장기발전 방향이고 도시기본계획은 각자 도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인천이면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죠. 각자 도시 안에서 만드는 그 각자 그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 보세요. 도시관리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 이런 지역들을 개발정비 보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자 거기까지. 자 우리 좀 전에 도시기본계획이랑 살짝 비교 좀 해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고 그 청사진의 기본계획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를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존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개발 정비 보존에다가 실행이라고 쓰는 거예요. 실행.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실천계획이죠. 도시를 새로 개발도 해야 되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해야 됩니까? 또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하는 계획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보죠. 이 보전이라는 게 이 용도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거 정하면 돼요. 용도지구로 보전하는 용도지구도 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다 보존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도시를 새로 개발 정비도 하고 낡은 데가 있으면 보전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이 있죠. 그 점이 6개가 있는데 거기다 좀 번호를 붙일까요? 번호를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지구. 자 동그라미 2번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있었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맨 끝에 6번 있죠? 네, 거기다 6번이라고 이렇게 먼저 쓰시면서 용도 구역은 요 2번에 4가지가 있고 명칭이 6번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얘네들이 같은 용도 구역인데. 이건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서 최근에 생긴 거라서 그래요. 이게 입지 규제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연말에 생긴 거라서 작년도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원래 재작년 연말에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도 2015년 시험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올해 시험에서는 꼭 나올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인데 위에 있는 용도 구역 4가지랑 다르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완화. 규제 최소 구역이니까. 근데 위에 그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런 것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용도 구역은 주로 규제를 강화해서 개발을 어렵게 만든 거라고. 못하게 하거나. 특히 그 개발 제한 구역이 원칙적으로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우리 서울시의 여기 강남구라든가 서초구에 개발 제한 구역 많이 묶여 있죠. 그리고 땅 가진 분들은 지금 몇십 년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서울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정했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이게 서울시를 건너뛰어서 이제 화성 동탄이 개발된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이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외연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 서울시 외곽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서울시를 건너뛰어서 수원의 광교가 개발되는 거고 판교가 개발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개발될 수 있는 그 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을 묶어서 서울시의 녹지 확보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생활권인데 저 판교라든가 분당, 일산이 생긴 거라고요. 그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시 안에 녹지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했지만 제가 서울시가 녹지 지역이 50%예요. 55% 막 이렇죠. 예, 그래서 거기를 조금 해제해서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또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발언이 있으니까 좀 해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건너뛰어서 수원, 광교를 개발해버리고 화성 동탄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제 동탄이라는 데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차가 막히면 그죠? 출퇴근에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게 서울시 어떤 녹지 확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서울시 이게 사실은 이게 경기도권이지만 실제 서울시 생활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광역계획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근 지역을 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광역계획권을 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장기 방향을 세워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은 그 계획의 이름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서 아까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6번 먼저 봤죠?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새로 설치할 때는 거기 이제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해서 그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그 내용대로만 공사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행정청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그게 이제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설하고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있죠? 번호를 쓰세요. 4번이라고 쓰시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주는 것은 5번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이렇게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우리 동네 지구단위계획 나왔다 이런 말을 실무가면 들어요. 우리 동네가 무슨 뭐 서울의 뭐 송파의 마천동이다. 마천동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서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앞으로 개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계획이 나온 거죠.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실무가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나중에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이 토지 위에 수립된다 그런 말 써도 되고 결정된다 이런 말 쓰셔도 돼요. 도시관리 계획은 결정이란 말 써서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뭐 6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시고, 자, 지구단위계획도 그때 아까 제가 얘기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계획인데 그 본문 가서 배우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거, 자, 기반시설. 자, 요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한 용어는 아까 제가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같은 일종의 사회 간접시설들이죠. 이런 기반시설은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포인트냐면 그 기반시설이 옆에 종류가 7종류라고 쓸까요? 일단 오른쪽에 가셔서 기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 그러니까 다음의 시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종류인데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 기초입니까? 자, 이렇게 7종류가 있고 그 7종류 기반시설에는 옆에 보면 세부적인 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그 종류의 명칭들. 일단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런 애들은 교통시설이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은 당연히 교통으로 분류되죠. 교통. 자, 우리 광장, 공원, 녹지는 우리 가족들하고 주말에 놀러가는 공간이니까 공간시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 업무, 수도, 전기, 가스는 자, 수도, 전기, 가스가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들이죠. 가정으로 공급하는 시설이니까 이걸 유통 공급이라. 거기서 유통 업무라는 게 주로 시장이에요. 시장. 자, 물건이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그 설비들이기 때문에 주로 시장이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애들을 모아서 유통 공급 시설. 자,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 문화, 체육시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각종 관공서들이 다 이게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우리 우체국 건물, 뭐 소방서 건물 이런 거 있죠. 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거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2번 나왔습니다. 자, 다른 거 말고 자, 재해를 예방한다고 해서 방제인데 하천이나 유수지나 저수지라는 게 있습니까? 자, 우리 하천이나 유수지나 저수지는 물을 저장하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 물을 이렇게 저장해서 밑으로 흘려보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수해를 막는 방제 역할이 있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방화, 방풍 이런 것들은 재해를 예방한다. 방제시설. 자, 그러면 하수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방제시설이에요. 환경기초예요. 네, 그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런 거. 그 시험 문제에서 바꿨다고요. 다음 중
방제시설이 아닌 것 1번 하천, 2번 유수지, 3번 방화설비 이렇게 내다가 4번에다가 하수도 이렇게. 자, 우리 하수나 폐기물 처리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들이죠. 하수도가 없으면 물이 오염된 물이 어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 그래서 환경 기초에 하수 폐기물 처리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시설 화장하고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이 봉안시설이라는 게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예, 그럼 이렇게 하천이나 유수지나 저수지나 하천이나 유수지는 방제인데 화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소 가서 사망 진단 같은 거 받으니까 연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처음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제가 55점 맞자 그랬잖아요. 국법 점수는. 계속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니까 이런 거를 잘 연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천이나 유수는 물을 저장하니까 방제 이렇게 연상을 한다고. 방제, 재해를 예방한다. 하수나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환경 이렇게 환경 기초시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보건소에 간다고 그래서 보건위생. 그 보건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거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중 환경 기초시설이 아닌 것은 1번 하수도, 2번 폐기물 처리시설, 3번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화장장 하나 껴준다. 화장장 하나 껴주면 그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이죠. 예, 근데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예, 봉안시설이라는 게 납골당, 자연장지는 수목장 이런 거 하는 거죠. 장례식장 같은 것들도 있죠. 예, 장례식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도면에 가다 보면 무슨 뭐 평택 장례식장 이런 게 다 기반시설로 봐야 된다고요. 도축장 같은 것도 있고 종합의료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보건위생이라는 게 사람 이제 질병과 관련되고 뭐 죽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보건위생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도시군계획시설인데 자 군자 떼고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불렀어요.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뭐냐면 좀 전에 배웠던 그 기반시설 7종류가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기반시설이 도로나 광장이나 공원, 뭐 학교 이런 건데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기 3번 도시관리계획 보세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어요?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특정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도로의 명칭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호칭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결정이 나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르겠다. 네, 도로의 명칭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죠. 네,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그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용어를 묻는 것만 용어가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부른 용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는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역시설 이런 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공동구도 나중에 보시고 자 쭉 가다 보면 네 번째 항목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이건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거. 자 우리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 세 가지 이렇게 그 옆에 용어도 있는데 그 보조단의 용어. 자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 세 종류 사업을 말한다 이래 써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 사업 세 종류 사업이다 이렇게. 자 지금 보면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자, 요 세 가지 사업이 모이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할 때는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 할 때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이죠.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가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여기 구룡마을에서 앞으로 할 거. 구룡마을이 올해 도시개발 사업 한대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 나중에 또 배우겠죠.
그럼 그런 세 가지 사업이 모이면 그게 공익적 사업인,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도시계획 사업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자,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그럼 걔네들은 공익적 사업이니까 거기다 하나 쓰세요. 이런 공익적 사업 세 가지는 수용권이 있다.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사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용 사용권이 있음 이렇게. 자, 수용 사용권은 타인의 대상권을 사업 시행자가, 자, 소유권이든 기타 무슨 뭐 지상권이든 용익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뺏어서 내가 소유권 뺏으면 수용, 용익권을 강제로 뺏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상금을 줘야죠. 보상금을 주고 그 재산권,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서 사업 시행자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민들이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우리 여기 은평뉴타운 같은 데가 옛날에 이제 은평뉴타운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은평뉴타운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수용 사용 방식 사실 반대 방식은 상대되는 거는 환지라는 게 있는데 구룡마을도 즉 100%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환지는 원주민들한테 그 개발된 땅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원래 그 땅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해서 그 돈의 가치 해당되는 땅을 개발된 땅으로 주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환지 방식은 그 구룡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구룡마을이 거기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돼 있죠. 네,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구룡마을 사업도 현재 지금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처음에 도로나 공원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그 도로나 공원 만들 때는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도를 만든다고요.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뺏어서 거기다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이런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정비 사업을 할 때도 그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재개발 조합할 때. 그 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수용권이라는 거를 주겠다. 왜? 공익 사업이니까. 그렇죠? 네, 공익 사업할 때는 이런 수용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재산권을 이렇게 뺏어서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수용 사용 방식과 좀 반대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인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용어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그대로네요. 좀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 공익 사업 세 가지였었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는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그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시행자들은 뭐 민간도 있고 우리 공기업이 뭐 토지공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사업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포인트예요. 도시계획 사업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도시계획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법에 따라 시행한다.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인데 도시계획 사업이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거예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시행하는 거예요. 예, 이 법 또는 다른 왜 이 법 또는 다른 법이냐면 거기서 다시 그 위에 칸으로 올라가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고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이 법,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다른 법. 국토계획법 이외에 도시개발법이란 별도의 법으로 시행을 하고 그 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있죠? 예, 거기다 그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하는 절차가 써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그 7절에 보시면 그 사업하는 순서가 써 있다고요. 근데 그 아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국토계획법인 이 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국토계획법 이외에 다른 법이라는 게 따로 제정돼서 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따라 시행을 합니까? 예,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은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 또는 다른 법. 왜냐면 사업이 세 개니까. 세 가지인데 그중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어느 법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거냐 이거를 물어본 것이요 문제에서. 형식적인 거죠. 예, 그 내용 관계는 물어보지도 않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그 도시계획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하는 순서가 써 있으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절차는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다른 법에 있어요? 예, 도시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다른 법이 있으니까 국토계획법 끝나고 5주차 때 이걸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업하는 순서를 막 기억하고 이제 그런 걸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순서를 보시면서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 세 종류예요. 세 종류죠? 예,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적 사업 세 종류다 이렇게. 예, 군자 떼고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 사업은 이 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다른 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었어요. 다른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렇게. 자, 그런 개념.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공공설, 국가학 이런 거는 지금 배워야 될 용어가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용도 지역이나 지구도 아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본문할 때 보면 되는 거니까 넘기십시오. 자, 넘기셔가지고 그 뒤에 뭐 28페이지부터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3월 달에 진행을 할 거니까 넘기세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33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 거기서 이제 1절에서는 중요 용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봤는데 이제 우리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획을 배웁니다. 계획.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우리나라 국토토지위에다가 행정청의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로 결정됩니까? 예, 결정이 되면 우리 토지 소유자를 바로 규제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부동산 종합 증명서에 보면 그 부동산 종합 증명서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뜹니다. 이제 앞으로. 등기부등본도 이 종합 증명서를 보시면 거기 등기부등본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해주겠다고 이게 뭐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인가? 이렇게 새로 정부 사이트가 하나 생겼는데 일사편리 뭐 이렇게 써있어요. 보시면 저도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익숙치가 않은데 부동산 이 통합민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열람 같은 건 다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급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는데 열람은 그냥 무료니까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격증을 오래 따셔서 이 통합민원 여기 가셔가지고 이게 아마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일사편리만 치셔도 나올 거예요. 그럼 관련 검색어가 뜨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떼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하는 땅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죠. 소유자, 그러니까 진짜 소유자가 누구고 이제 등기부에서 은행에 저당 잡힌 게 없는지를 확인도 하고 이렇게.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적법상 토지 대장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같은 걸 확인해서 건축물의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또 규제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게 원래 한 주 돈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적에 관련 서류 이 토지 대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에 몇 층짜리 건물인지 건축물의 1층 면적이 얼마인지 이걸 알려면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죠. 건축물 대장. 우리 이런 건 이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법의 내용은 공법의 이제 우리 규제상 이거는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이런 게 있어서 이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 확인하자는 얘기잖아요. 특히 도시관리 계획 이런 것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는 규제 항목을 확인하는 거고, 우리 공시법에서 확인하시는 거고. 세금 낼 때요, 세금에서 땅의 기준 가격이 있죠.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우리가 세법에서 배우시는 이게 가격 문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죠. 기준 가격, 뭐 토지는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법에서 거기에 기준돼 가지고 가격을 부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부과할 때는 우리 땅값이든 건물값이든 실제 시세의 한 60%만 잡혀 있다고요. 그런 건 아시겠죠? 세법상 세금 낼 때 그 토지의 가격은 개별 공시가는 실제 시세보다는 한 60%밖에 안 잡아줘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걸 어쨌든 확인하는 것은 요 세법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들.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건 뭐가 있어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자, 소유권 같은 권리 같은 거 확인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소유자인지 이 물건에 은행에 저당 잡혀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등기부죠. 이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이제 통합으로 하나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법 시간에 봐야 될 서류, 공법 시간에 봐야 될 서류. 뭐 이렇게 복잡해, 그죠? 근데 복잡한 이런 거예요. 한 장에 아까 우리 좀 전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 종합 증명서, 종합자 이렇게. 이따 따로 오세요. 잘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그 이거로 봐야죠. 지적법에서 토지 대장을 보면 그 토지 위치 같은 게 확인될 거예요. 지적도상. 이거 이제 규제를 보는 거고. 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1, 2월 달 배우시면 이런 서류가 이제 뭔지를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증명서 같은 거 한번 떼봐서 실제 한번 우리 확인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이런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공법에 관한 사항을 배울 때 이제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자, 2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획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그 순서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계획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릿속에 어떤 틀을 좀 잡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에 그 의의 좀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자,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계획이 아니라 자, 미래에 대한 청사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게 도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이죠.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는 거죠. 네,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거기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거기다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자, 올해 시험 문제가 이거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가.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이런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고요. 광역계획권 요게 이제 올해 기출문제였었어요. 작년도에. 자, 지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34페이지를 보세요. 그 뒤에 거기 그 번호 2번 02번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아까 2개 이상 도시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2개 이상 도시를 묶는데 그 광역계획권을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까? 중심으로. 근데 서울시를 이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경기도, 성남, 하남, 하남, 구리 이런 도시들이 있죠. 얘네들이 다 경기도의 도시들이잖아요. 서울에 인접한. 자, 이런 지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이걸 우리가 서울시 광역계획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서울시 광역계획.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서울시를 포함해서 도시가 한 30여 개 도시가 서울시 광역계획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표시를 못해서 그렇지 그 부천, 광명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수원, 용인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경기도의 도시들이 몇 개? 30여 개 정도가 묶인 거예요. 그럼 이게 광역계획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이면 이게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옆에 보시면 청주청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현재는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따로따로 도시였었어요. 청주시 주변에 이게 청원군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청주시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주하고 청원도 과거형이지만 과거에는 청주청원이 별도의 도시였는데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놨다고요. 그럼 청주청원은 과거에 2개가 묶여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도 광역계획권이 맞는 거죠. 하나는 서울시는 2개 이상 도시인데 30여가 묶여 있고 청주청원은 2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광역계획권을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라고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면 중요한 거는 관청 때문에 그래요. 관청. 여기 보세요. 두 번째가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광역계획권이라는 개념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이는 건데 이런 광역계획권의 지정인데 이 지정하는 관청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라고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도지사가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님하고 시도지사예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이게 올해 기출문제. 이거를 이렇게 시도의사라고 냈다고. 시도의사. 그러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은 요 시도의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님 도지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도지사님만 지정권자인데 다시 그 그림으로 가보시면요. 서울시의 광역계획권 이게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거야. 이게 서울특별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하는 거고 지정을. 청주청원은 이거 도지사가 하시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청주하고 청원 광역계획권이 이게 충청북 도지사님이 정하시는데 이거 원리는 상급관청이 하는 거예요. 상급관청. 서울하고 이 보십시오.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여기가 서울시예요. 이렇게.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경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여기 밑에 여기 수원시가 하나의 도시죠. 여기 성남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 뭐 하남시도 있을 테고 이쪽에 뭐 구리시 뭐 남양주시 해가지고 뭐 의정부시도 있을 테고 이제 뭐 양주라는 데도 있을 테고 도시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서울하고 주변 도시는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 이렇게 뭐 교통 같은 거 연결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쪽 연결해 줘야 되겠죠. 성남 쪽으로 맨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보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행정구역은 달라요. 행정구역 여기서 엄연히 여기 서울시고 여기는 경기도 성남이잖아요. 다르더라도 인접하고 있으면 기능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0여 개의 도시가 묶여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시들이 묶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청에 이제 서열을 찾는 건데 관청이 이거 아까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이게 국가행정청이고 자 우리 아래는 특별시장님 자치시장하고 자치도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도에는 도지사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이제 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좀 보세요. 이 영역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시들이죠. 그 점을 찍어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지역이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묶이면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상급자가 국토부 장관님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국가행정청인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해주고 상급관청이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 볼까요? 여기 청주청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청주시라는 데하고 이렇게 청원군이라는 데가 충청북도 안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기도 과거에 묶여 있었다. 이 상황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 사례지만 법에 있는 조항이니까. 자, 이건 좀 청주청원 몇 개 묶였어요? 2개 묶었죠. 그래서 일명 청주청원 광역계획권이라고 과거에 불렀었다고요. 이 경우는 지금 점을 찍어보면 청주시는 여기 충청북도 아래 여기 청주시죠. 이렇게. 여기는 청원군이죠. 그럼 청주시하고 청원군을 묶을 때는 상급관청이 위에 도지사님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직속 상급관청을 정해야 되겠죠. 이게 2칸 올라가시면 안 돼요. 공포에서는 이렇게 시, 군을 묶을 때는 우리 공부할 때 도지사님이 바로 직속 상급자니까 도지사님을 찾아서 도지사님이 지정권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시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시자를 붙이면 틀린데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의사 이분들 우리가 쭉 모아서 우리가 아까 시도의사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럼 여기 막 서울시장님하고 광역시장님도 이 청주청원을 묶을 때 지정권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도지사님만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주하고 청원군을 묶으니까 요 관할 도지사가 위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 과거에 이런 게 또 있었죠. 우리 과거에 이제 마산 창원 진해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과거에 이 마산시하고 이 창원시하고 진해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통합돼 있죠. 여기도 과거형인데 지금 예전에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가 이렇게 하나의 도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요. 그럼 이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이런 서울시 같은 케이스로 봐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셔야 돼요. 청주청원 같은 케이스로 보고 도지사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청주청원이죠. 경상남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경상남도 안에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묶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군데의 도시가 묶였으니까 도지사님 아래에 있는 여기 시끼리 묶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영역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는 우리나라 지리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공부. 포기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니까 나는 지리 가서 지도를 보셔야 돼요. 광역계획과를 묶는 그 영역 자체가 그럼 이게 대전 어떨까요? 대전. 실제 대전이나 광주도 이게 있는데 이 대전광역시예요. 대전광역시 넘어가면 이게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이쪽에 공주 같은데 이렇게 공주시라든가 이쪽에 금산 이런 데 이렇게 주변에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충청북도에 옥천도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럼 여기도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전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케이스는 서울시 같은 케이스로 보고 장관님이 지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청주청원 같은 사례로 보고 도지사님이 하셔야 돼요. 장관님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전광역시면 여기 점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북도 이런 데가 묶여 있잖아요. 그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광역시하고 이런 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광역시와 도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 아까 우리 청주청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여 있고 마산청원진에도 이 상황에서 묶여 있으니까 도지사님 이렇게. 아셨어요? 네. 그래서 경기를 해보시면 거기 3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02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자, 우리 거기다 일단 적으세요. 자, 수립 대상 지역.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적이다. 여기 광역계획권이 이런 말씀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이런 말도 하나 좀 붙이세요. 수립하는 장소다. 자, 우리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가 장기적인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이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다. 근데 문제는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관청이 있습니까? 관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청. 그래서 관청을 보니까 1번 지정권자, 지정 목적.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상황하고 도지사님이 정하는 상황. 청주청원 도지사님이 정하는데, 자,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자, 2개 이상. 자, 이제 목적이 나오네요. 목적. 자,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이렇게 2개 이상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게 목적이죠. 예, 기능의 상호 연계. 그게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서울 주변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를 해서 개발해야 됩니까? 예,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제 환경 보전, 아니면 그 세 번째 광역설의 체계적인 정비 이런 걸 위해서. 근데 광역설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환경 보전이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밑에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한 2개 이상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그 기억번을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거기 도. 자, 거기가 지금 어떤 데가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거기 서울시 광역계획권이에요. 청주청원이에요. 그거 쓰시라는 거예요. 그 기억번 항목이 광역계획권이 지금 형태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또는 도에 걸쳐 있다.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이렇게, 아니면 아까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 이렇게, 아니면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다 장관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묶여 있을 때는. 그리고 또 밑에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고 있을 때,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대요.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청주, 청원 같은데 거기 충청북도 안에 있었죠? 묶이는 장소가. 아니면 마산, 창원, 진해도 아까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같은 도가 청주청원이고 2개 이상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나 자치도 도에 이렇게 걸치면 거기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다. 이렇게. 그거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상황을
그 광역계획권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나 도 이런 데 걸쳐 있으면 그거는 이게 아까 우리 서울시라든가 뭐 대전시 광역계획권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그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님이 정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나머지 오른쪽에 여기 뭐 지정단이라든가 지정 절차 이런 것들도 우리 3월 달에 보시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조금만 더 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